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41번부터 문제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를 보시면 활성슬러지 공법을 이용한 폐수 처리장에서 반송슬러지 농도가 8000mg/L이고 폭기조에서 MLSS 농도를 3000mg/L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슬러지 반송률은 얼마인가? 유입수의 SS 농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송비 R을 계산을 했을 때 문제 조건에서 지금 반송슬러지 농도라는 게 뭐죠? SSR이에요. 자, 그리고 MLSS, 미생물의 농도가 3000mg/L예요. 그러면 우리가 MLSS와 SSR이 들어있는 반송비 구하는 공식을 나타내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반송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반송비는 MLSS-SSI, SSI는 유입수의 SS입니다. 나누기 SSR-MLSS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유입수의 SS 농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식을 생략하면 되겠죠. 따라서 MLSS 자리에 얼마? 3000mg/L, SSR 자리에 8000mg/L를 대입을 하면 0.60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0.60은 반송비, 그럼 반송률이라는 것은 반송비에 얼마?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반송률은 60%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처리에 관련된 침전 현상, 독립, 응집, 간섭, 안밀. 독립은 1형, 응집은 2형, 간섭은 3형, 안밀은 4형 침전이 되는 거죠. 간섭 침전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생물학적 처리 시설과 함께 사용되는 2차 침전 시설 내에서 생성된다. 그리고 나번 입자 간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주변 입자들의 침전을 방해하는 중간 정도의 농도의 부유액에서 침전을 말한다. 그리고 입자들의 서로 간의 간섭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변경시켜서 전체 입자의 한 개의 단위로 침전한다. 라번에 함께 침전하는 입자들의 상부에 고체와 액체의 경계면이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서 간섭 침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형이죠? 3형 침전이에요, 3형 침전. 자, 그러면 3형 침전에 관계되는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는데 답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서로의 상대적인 위치를 변경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서로의 상대적인 위치를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형 침전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침전지가 있습니다. 침전지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큰 집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단체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침전을 하는데 서로 상대적인 간섭을 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가 입자와 여기 있는 입자의 자리를 서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집단체로 대신에 상대적인 위치를 변경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우리가 침전 형태 중에서 시험에서는 3형 침전 또는 4형 침전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3형 침전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3번 활성슬러지 방식으로 유량 BOD 농도의 침출수를 MLSS 농도 3000mg/L, BOD MLSS 부하 FMB죠. 0.2%D로 처리할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침출수가 유량 1.1Q, BOD 농도가 2C가 되어서 MLSS 농도를 6000mg/L로 처리하였다면 이때 BOD MLSS 부하는 BOD MLSS 부하, BOD가 먹이, MLSS가 미생물이니까 FMB가 되는 거죠. 그래서 FMB를 계산을 하는데 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FMB는 BOD 농도 곱하기 Q 나누기 MLSSV. 자, 우리가 기억을 했을 때는 F가 먹이잖아요. 먹이가 BOD, MLSS가 미생물이죠. 그래서 먹이 BOD 나누기 미생물 MLSS. 그러면 BOD 먹이하고 한 쌍은 유량, MLSS 미생물하고 한 쌍은 항상 V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럼 지금 FMB가 얼마냐면 0.2%D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BOD의 농도가 C니까 1C잖아요. 1C. 단위는 mg/L. 그래서 1mg/L를 기준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량은 Q. 그럼 1Q가 되잖아요. 단위는 미터의 삼성퍼데이니까 1미터의 삼성퍼데이. 나누기 MLSS 3000mg/L. 자, 여기에서 V의 값을 계산을 하면 0.00167m의 삼성이 나왔어요. 자, 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느냐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두 번째 조건을 보시게 되면 부피가 없어요. 그래서 부피를 우리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서 부피 변화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서 부피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FMB는 우리가 계산하는 FMB는 우리가 농도가 첫 번째 조건의 2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배니까 얼마? 2mg/L. 유량은 1.1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1 미터의 삼성 per MLSS는 6000mg/L. 그리고 부피는 1번에서 계산한 조건을 이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FMB는 0.2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일 폐수 BOD량이 500m의 삼성이고 BOD가 300mg/L, 질소가 5mg/L, SS가 100mg/L인 폐수를 활성산화치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공급해야 할 요소 CO, NH2의 부족량은 하루에 몇 킬로그램인가? 질소가 부족하면 질소를 요소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BOD와 질소와 인의 비가 100대 5대 1로 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요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요소의 공급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소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BOD와 질소의 비가 100대 5입니다. 그래서 BOD와 질소의 비가 100대 5. 그럼 지금 BOD가 얼마죠? BOD가 300mg/L예요. 300mg/L의 BOD를 제거하기 위해서 질소가 얼마만큼 필요하냐? 따라서 필요한 질소량을 보니까 15mg/L가 됐어요. 근데 질소는 폐수에 5mg/L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5mg/L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5를 다 공급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질소를 요소의 시약으로 공급을 하니까 요소일 때 질소. 그럼 요소 중에서 질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그래서 EN이라는 것은 요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입니다. 요소의 분자량을 계산하면 60이에요. 자, 탄소가 12, O가 16, N이 14, H가 1. 원자량이. 그래서 계산하시면 60g입니다. EN, 2 곱하기 14g. 요소 중에서 질소가 2개니까. 자, 그러면 필요한 요소일 때 질소가 지금 얼마만큼 필요하죠? 15mg 있던데 폐수 중에 5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만큼 15-5만큼 빼고 나면 10mg/L만큼 질소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필요한 요소량을 계산하면 21.4286mg/L가 돼 있어요. 근데 정답에서는 하루에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니까 총량으로 계산하는 뜻입니다. 그럼 총량은 농도 곱하기 폐수량. 자, 그러면 mg/L라는 농도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야 되죠? 10의 -3성.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계산한 21.4286 곱하기 10의 -3성을 하면 kg/m의 삼성으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폐수량이 하루에 500m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곱하게 되면 10.71 kg/day라는 요소의 공급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팁에 있는 단위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서 단위를 잘 이용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4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프로인드 D의 등운 흡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값은 X는 흡착된 용질의 양을 나타낸다. 납은 K에는 상수값으로 평형 농도에 적용한 단위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답은 C는 용질의 평형 농도를 나타낸다. 랍은 한정된 범위의 용질 농도에 대한 흡착 평형값을 나타낸다. K하고 N 같은 경우에서는 경험적인 상수라고 하죠. 자, 경험적인 상수라고 하는데 실제로 평형 농도에 적용한 단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번이 정답. 이런 내용들은 정의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만 알고 있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의 고염물의 함량이 슬러지 30m의 삼성을 10% 고염물 함량의 슬러지 케이크로 탈수하면 탈수 케이크의 용량을 계산을 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슬러지 공식을 보면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가 가장 기본적인 식이죠. 만약에 왜 이 식을 기본적으로 쓰느냐면
함수율이 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함수율이 들어가는 식을 기본으로 해요. 근데 고형물이 나오게 되면 100-P1은 TS1이죠. 100-P2는 TS2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고형물 TS1, 그리고 슬러지 V1, 그리고 고형물 TS2, 그리고 고형물 V2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식을 기억을 해서 100-P1은 TS1, 100-P2는 TS2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1은 30m의 삼성, 그리고 TS1은 3%, 그리고 TS2는 10%. 따라서 V2를 계산하시면 9m의 삼성이라는 값을 산출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3차 처리를 위한 AO 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각 반응조의 역할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AO 공법은 질소만을, 인만을 처리하기, 우리가 보통 질소는 인을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인만을 처리하기 위한 공법이죠. 다시 말해서 질소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응조는 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기성조가 필요하죠. 그리고 호기성조는 항상 필요합니다. 반면에 호기성조가 여기서는 폭기조예요. 반면에 질소를 처리한다 그러면 무산소조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AO 공법은 현기조와 폭기조, 폭기조는 호기성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갑은 가장 적절하게 표시를 한다고 했어요. 자, 현기조에서는 유기물 제거와 인의 방출이 일어나고 폭기조에서는 인의 과잉 섭취가 일어난다. 바로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현기성조에서는 유기물 제거와 인의 방출, 반면에 폭기조에서는 인의 과잉 섭취가 일어나서 이제 인을 과잉 섭취한 미생물을 제거함으로써, 제거하는 걸 인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러지를 인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기물을 포함하는 유체가 완전 혼합 연속 반응조를 통과할 때 유기물의 농도가 200mg/L에서 20mg/L로 감소한다. 반응조 내의 반응이 1차 반응이고 반응조 최적이 20m의 삼성이고 반응 속도 상수가 0.2/D라고 하면 유체의 유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완전 혼합 반응조예요. 그럼 완전 혼합 반응조라는 것은 CFSTR이죠. 자, CFSTR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 1차 반응식은 자, 이렇게 1차 반응식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K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K라는 것은 Q 나누기 V. 그죠? 그러면 여기서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Q 나누기 V 곱하기 T. 이렇게 식을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Q 곱하기 C0 마이너스 CT는 마이너스 KV CT 1차 반응식이니까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K가 주어졌을 때 2번식을 쓰는 거죠. 반응조가 CFSTR에서는 K가 주어지지 않으면 1번식을 쓰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2번식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 따라서 Q라는 값이 지금 얼마죠? Q라는 값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미지수. 그리고 C0, 초기 농도는 20mg/L, CT, T시간 후의 농도는 초기 농도는 200mg/L, T시간 후의 농도는 20mg/L가 되는 거죠. 그리고 K는 0.2/Day, 그리고 최적은 20m의 삼성, CT는 20mg/L. 따라서 유량 Q를 정리를 해서 식을 계산하면 0.44m의 삼성/Day예요. 그래서 방지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간단한 상하수도 그렇겠지만은 가장 간단하게 기본 공식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설명을 해 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식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49번 역삼투 장치로 하루에 38만 리터의 3차 처리된 유출수를 단념시키고자 한다. 요구되는 막의 면적은 25도씨의 물질 전달 계수 0.2068L/day 제곱미터 킬로파스칼, 유입수와 유출수 사이 압력차가 2400kPa,
유입수와 유출수의 삼투압 차이가 310kPa, 최저 운전 온도는 10도씨, A10도는 1.6, A25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QF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죠. QF라는 것은 유출수량이에요. 그래서 유출수량은 K라는 물질 전달 계수 곱하기 델타 P 나누기 델타 파이예요. 그러면 물질 전달 계수의 단위가 리터 퍼 제곱미터 데이 킬로파스칼이거든요. 근데 유출수량의 단위가 리터 퍼 제곱미터 데이예요. 그럼 여기서 뭐만 쓰면 되죠? 킬로파스칼. 이 킬로파스칼이 뭐냐면 델타 P 마이너스 델타 파이예요. 그래서 물질 전달 계수에서 델타 P 마이너스 델타 파이를 빼서 곱해주면 바로 유출수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된 유출수량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유량에서 계산된 유출수량을 나눠주면 A25도씨에 해당하는 마개 면적이 나오죠. 계산된 마개 25도씨의 마개 면적에서 1.6을 곱하면 10도씨에 해당하는 마개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QF는 물질 전달 계수가 0.2068 리터 퍼 제곱미터 데이 킬로파스칼, 그리고 델타 P 2400, 델타 파이 3100. 그래서 값을 차를 해서 곱하면 킬로파스칼이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유량이 얼마냐면 하루에 38만 리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38만 리터, 그리고 여러분 유출 수량이 지금 얼마? 432.212 리터 퍼 데이 제곱미터. 그러면 리터 퍼 데이 뭐가 남죠? 제곱미터가 남았어요. 이 값이 25도씨에 해당하는 마개 면적. 여기에 얼마를 곱해요? 1.6을 곱해요. 그러면 10도씨에 해당하는 마개 면적이 1406.72 제곱미터라는 값으로 산출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필기서도 자주 나오겠지만 실기서도 상당히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차 처리 결과 생성되는 슬러지를 분석한 결과 함수율이 80%, 고형물 중에서 무기성 고형물질이 30%, 유기성 고형물질이 70%, 유기성 고형물질의 비중은 1.1, 무기성 고형물의 비중은 2.2로 판정되었다. 슬러지의 비중은. 자, 우리가 슬러지를 나타냈을 때 고형물, 수분 두 가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고형물을 유기물, 무기물. 유기물은 휘발성 고형물, 무기물은 잔류성 고형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형물을 두 가지로 나타내서 식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함수율이 80%예요. 그러면 80%가 0.8. 그리고 고형물은 그럼 몇 %죠? 고형물은 20%예요. 20%가 0.2잖아요. 자, 그 중에서 무기성 고형물이 30%. 20% 중에 30%. 유기성 고형물이 70%. 20% 중에서 70%. FS가 무기물이고 VS가 유기물이니까. 자, 그리고 물의 비중은 1.0. 그죠? 그리고 무기성 고형물의 비중이 2.2, 유기성은 1.1. 그래서 그대로 값을 계산을 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고 슬러지의 비중이 분의 1 역수잖아요. 계산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는 1.048이라는 슬러지의 비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부피가 4000m의 삼성이 포기조에, 포기조는 폭기조라고도 하죠. MLSS 농도가 2000mg/L이다. 반송 슬러지의 SS 농도가 8000mg/L. 슬러지의 체류 시간이 5일이면 폐슬러지의 유량은 단 2차 침전지 유출수 중에 SS는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SRT라는 것은 미생물의 체류 시간 또는 슬러지의 체류 시, 슬러지가 미생물이니까 SRT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에서 죽은 미생물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표현을 했을 때, 자, 살아있는 미생물이 MLSS예요. 죽은 미생물은 우리가 SSW, SS0죠. 그러면 유출수의 SS는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폐슬러지의 농도. 따라서 MLSS와 한 쌍은 V, 최적. SSW와 한 쌍은 QW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RT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식은 MLSS-V 나누기 QW, SSW죠. 그러면 SRT가 지금 5일로 주어졌죠? 그럼 MLSS의 농도는 2000mg/L, 최적 V는 4000m의 삼성, 그리고 SSR은 8000mg/L. 그러면 우리가 폐 슬러지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QW를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되죠? 200m의 삼성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면 NO3- 질산이온입니다. 박테리아에서 N2로 환원되는 경우에 폐수의 pH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폐수의 pH는. 자, 그러면 여기서 N2로 환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원을 한다 그러면 탈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탈질을 했을 때는 탄소 공급으로 뭐를 공급하죠? 메탄올을 공급해요. 그래서 메탄올은 CH3OH. 그래서 공급하게 되면 CH3와 OH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OH가 메탄올, 탄소 공급으로 계속 공급하게 되면 OH가 계속적으로 생겨서 pH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면 활성설러진 심층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심층포기법은 수심이 깊은 조를 이용해서 용지 이용률을 높이고자 고안된 공법이다. 다음에 산기 수심을 깊게 할수록 단위 송풍량당 압축 동력이 증대되어서 소비 동력이 증가된다고 그랬어요. 자, 설명에 있는 것처럼 압축 동력은 증대가 됩니다. 하지만 산소 용해도가 높은 만큼 송기량이 감소돼요. 그래서 송기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 동력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번. 그리고 용존 질소의 재기포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기포화라는 것은 기체가 된다는 거죠. 포기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위 용량당 용지 면적은 조의 수심에 비례해서 감소한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면 연속 회분식의 운전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 주입 단계의 운전 목적은 기지를 반응조에 주입하는 것이다. 다번에 주입 단계의 총 사이클 시간의 약 25% 정도이다. 다번에 반응은 반응 단계의 총 사이클 시간의 약 65% 정도이다. 65% 정도가 아니고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총 사이클 시간의 35% 정도. 그리고 침전은 연속 흐름식 공정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효율적이다. 그래서 답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입과 반응이 총 사이클 시간의 몇 %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시험에서 오답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염분 농도가 평균 40mg/L인 폐수에 시간당 40kg의 소금을 첨가시킨 후에 측정한 염분의 농도가 60mg/L였다면 이때의 폐수 유량은 자, 폐수 유량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시간당 40kg이라는 것은 총량이에요. 그럼 총량이라는 것은 농도 곱하기 유량이죠. 그래서 여기서 농도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평균 염분의 농도가 40mg/L였단 말이에요. 근데 염분의 농도가 얼마로 변했어요? 60mg/L로 변했어요. 그럼 60mg/L로 변했으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값은 20mg/L. 다시 말해서 60-40의 차이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0mg/L에 해당하는 이제 20mg/L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총량이 40kg/H가 되기 위한 유량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총량 40kg/H는 농도가 우리가 평균 농도가 40인데 60으로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계산한 농도는 그 차만큼 20이 되니까 20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3승을 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곱하기 Q. 그래서 Q에 대한 시간으로 정리하시면 2000m의 삼성 per/H라는 유량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팁에도 있는 것처럼 단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6번에 보시게 되면 폐수량이 1000m의 삼성 per day이고 SS가 400mg/L, 침전지의 SS 제거율이 80%이며 침전 설러지의 함수율이 98%일 때 설러지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설러지의 양을 미터의 삼성 per day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 설러지량 나누기 비중량을 해주는 것은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금 조건에 보시게 되면 설러지의 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폐수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SS 농도 곱하기 폐수량. 그리고 지금 설러지는 제거된 값이 설러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거율이 80%.
자, 그런데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비중량을 곱합니다. 그리고 지금 침전된 슬러지의 함수율이 98%를 기준하죠. 그래서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그럼 SS 농도가 지금 400mg/L예요. 그럼 mg/L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해주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3성. 따라서 400은 0.4kgm의 삼성이죠. 폐수량이 1000m의 삼성분의 얼마만큼 제거됐어요? 80%. 나누기 비중량.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중을 비중량으로 전환을 시켜요. 그럼 비중량의 단위가 kg/m의 삼성입니다. 비중의 단위가 g/cm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느냐 하면 10의 삼성.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중이 1이면 비중량은 1000kgm의 삼성입니다.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98%. 따라서 슬러지량은 160m의 삼성 per day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죠. 자주 나옵니다. 자, 팁을 통해서 단위를 한 번 더 환산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표면적이 50제곱미터인 침전 탱크에 폐수 2500m의 삼성 per day가 유입된다. 이 폐수 중에 입자상 물질이 스토크스식에 따라서 90% 제거되는 고역물 입자의 크기는 폐수의 밀도는 1000kg/m의 삼성, 점도는 0.1kg/m², 현탁 고역물 입자의 밀도는 1.25g/cm의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 수면 부하율을 계산을 해요. 수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수면적 또는 표면적을 뜻하는 거죠. 유량은 지금 얼마요? 2500m의 삼성 per day예요. 그리고 표면적이 지금 얼마죠? 5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50m per day라는 값이 계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V0라는 우리가 표면 부하율 값을 cm per sec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금방 계산한 50m per day를 cm로 고치기 위해서는 1m는 10의 2성 cm,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3600초예요. 그러면 V0라는 표면 부하율이 0.0579 cm per sec가 됐어요. 그러면 표면 부하율하고 침강 속도가 동일한 값을 나타낼 때 어떤 경우죠? 제거 효율이 100%일 때. 그래서 식을 나타냈을 때 표면 부하율 곱하기 제거율은 침강 속도를 같은 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침강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rho S 마이너스 rho WG. 이 값이 침강 속도 구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보이저라는 표면 부하율은 0.0579 cm/s. 제거 효율이 몇 퍼센트? 90%. 그럼 이 식에 의해서 마이크로라는 점성 계수가 얼마로 주어졌어요? 1.0 g/cm/s. 그리고 직경을 구하죠. 그 다음에 입자의 비중은 1.25, 물의 비중은 1.0. 그리고 중력 가속도의 값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cm/s의 제곱으로 나타내면 980, m/s의 제곱으로 나타내면 9.8. 그래서 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6.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cm라는 직경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수면적 부하율과 침강 속도의 상관관계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농도가 5500mg/L인 폭기조의 활성 슬러지 1리터를 30분간 정지시켰을 때 침강 슬러지의 부피가 45%였다. 이때 SDI는 우리가 SVI를 구하는 공식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두 번째 식입니다. 그 두 번째 식이 SV가 퍼센트로 나와 있을 때, 그럼 MLSS분의 SV 퍼센트는 곱하기 10의 3성. 만약에 SV가 ml per li터로 나와 있으면 10의 3성을 곱하죠. 따라서 SV가 지금 45%, MLSS가 5500mg/L.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81.82가 나왔어요. 그럼 SDI라는 것은 SVI분의 1 곱하기 100. 왜? SDI의 단위가 g/per 100ml. 그래서 100ml에 들어있는 g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100이라는 것은 곱하기 100은 퍼센트를 나타내기 위한 값이 아닙니다. 지금 단위가 100ml를 기준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81.82분의 1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2라는 SDI 값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SVI와 SDI의 상관관계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중의 암모니아를 포기해서 제거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인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암모니아를 포기시켜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시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죠? pH와 온도가 됩니다. 설명은 풀이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설러지의 혼합액을 0.2%에서 4%로 부상, 농축시키기 위한 조건이 ASB가 0.008, 온도는 20도씨, 공기의 용해도는 18.7ml/L, 포화도는 0.5, 그리고 표면 부하율은 8L/제곱미터 미니처, 그리고 설러지 유량은 500m의 삼성포대일 때 요구되는 압력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ASB 구하는 공식에 보면 부상법에서 ASB 구하는 공식에 보면 1.3 곱하기 SA 곱하기 F 곱하기 P-1 나누기 SS죠. 여기서 SA라는 것은 공기의 용해도, 그리고 F는 포화도, P는 절대압력, SS는 부유 고형물, 미생물의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SB라는 값이 0.008입니다. 1.3 곱하기 SA, 공기의 용해도가 18.7ml/L, F라는 포화도가 0.5, 그리고 P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SS,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SS가 0.2%에서 4%로 부상 농축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농축된 값이 4%죠. 그럼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활성설러지 SS는 얼마예요? 그렇죠. 0.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0.2%의 값을 쓸 건지 4%의 값을 쓸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SS는 0.2%짜리고 그 0.2%짜리를 4%로 농축을 시켜서 처리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2%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퍼센트를 ppm이라는 mg/L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주나요? 10의 4성. 왜? 퍼센트는 100분율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성, ppm은 100만 분율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 두 개의 차이가 10의 4성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가 10의 4성 크기 때문에 0.2 곱하기 10의 4성을 하게 되면 ppm, 다시 말해서 mg/L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압력은 3.32 at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수로 유량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수로는 가능한 직선적이며 수면이 물결치지 않는 곳을 고른다. 답은 10m를 측정 구간으로 해서 2m마다 유수의 횡단 면적을 측정하고 산술 평균값을 구해서 유수의 평균 단면적으로 한다. 자, 이 내용도 중요해요. 자, 10m 구간을 2m마다 유수의 횡단 면적을 측정하는데 평균값은 산술 평균값을 이용한다는 거. 답은 유속의 측정은 부표를 사용해서 100m 구간을 측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스토이치로 재면 이때 실측 유속을 표면 최대 유속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00m 구간이 아니고 10m 구간입니다. 그리고 총 평균 유속은 표면 최대 유속 곱하기 얼마? 0.75. 다시 말해서 평균 유속은 표면 최대 유속의 75%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답이네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을 만큼 각각의 보기들이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2번 식물성 플랑크톤의 시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식물성 플랑크톤은 분석하는 방법이 한 개죠. 현미경 개수법.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대장균에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방법에서 풀이해 보시면 식물성 플랑크톤, 총대장균군, 분홍성 대장균군, 대장균 각각 있으니까 이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속면적법을 이용해서 하천 유량을 측정할 때 적용 적합 지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답은 가능하면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식생의 성장이 없는 지점, 답은 함유나 분류가 없는 지점, 답은 교량 등의 구조물의 근처에서 측정할 경우에 교량의 상류 지점, 답은 대규모 하천을 제외하고 가능한 부자로 측정할 수 있는 지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대규모 하천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부자가 아니고 뭐죠? 도섭. 도섭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너는 것을 뜻합니다. 도섭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이 되어야 되겠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투명도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투명도판의 지름은 30cm, 가번의 투명도판에 뚫린 구멍의 지름은 5cm, 가번의 투명도판에는 구멍이 8개 뚫려 있다. 그리고 투명도판의 무게는 2kg이 아니고 얼마죠? 3kg이에요. 그래서 투명도판의 무게가 3kg인데 우리가 투명도를 측정했을 때 투명도판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기울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추를 달게 돼요. 그 달게 되는 추의 중량이 얼마죠? 2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명도판의 무게는 3kg이 되는 거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효소 이용 정량법을 적용해서 대장균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갈로안에 옳은 것은 물속에 존재하는 대장균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효소 기질 시약과 시료를 혼합해서 배양한 후에 갈로로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검출기가 어떤 검출기냐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해 보면 대장균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먼저. 그래서 대장균에 관계된 정의에서 베타글루크론산 분해효소, 이 내용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검출기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번에 자외선 검출기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자외선 검출기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시안 분석할 때 시료에 함유된 황화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약은, 자, 지금은 황화물입니다. 따라서 황화물은 아세트산 아연을 이용을 하죠. 아세트산 아연. 자, 그럼 먼저 여기 보면 다량의 유지류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럼 유지류가 함유되어 있을 때는 아세트산이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쓰고, 그 다음에 잔류염소가 함유되어 있어요. 잔류염소가 함유되어 있을 때는 L-아스코르빈산 또는 아비산나트륨 용액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황화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아세트산 아연 용액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팁에 지금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7번. 유입부의 직경이 100cm, 목부의 직경이 50cm인 벤츄리 밑으로 폐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 벤츄리 밑의 유입부 중에 중심 부분에서의 수두는 100cm, 목부의 수두는 10cm, 유량은 얼마인지 계산하는 문제죠. 자, 유량 계수는 1.0이에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유량 Q는 면적 곱하기 유속이잖아요. 그래서 직경이 나와 있으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리고 유속은 여러분들이 그 벤츄리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목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목부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도를 계산했을 때 반드시 이 값을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D의 작업을 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하느냐면 측정 지점에서 해요. 측정은 유입부가 아니고 어디죠? 목부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D2라는 것은 목부의 직경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목부의 직경이 지금 얼마냐 하면 스로또가 목부니까 50cm예요. 자, 그리고 D2 나누기 D1. 자, D2는 50cm, D1은 유입부 100cm. 자, G는 중력가 속도입니다. 중력가 속도는 980cm/s의 제곱이죠. 그리고 H라는 것은 뭐냐면 수두차입니다. 자, 수두차는 100cm 마이너스 10cm를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냄새 역치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A는 시료 부피, B는 무치 정제수 부피예요. 그러면 시료 부피 플러스 무치 정제수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시료 부피로 나눠주게 되면 냄새 역치 TON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 나누기 A가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을 적용해서 페놀류를 측정했을 때 사용되는 시약은, 자, 페놀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페놀류를 분석했을 때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 4아미노 안티피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아미노 안티피린 시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4아미노 안티피린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페놀류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암모니아를 분석했을 때죠. 오르토페나트론이라는 것은 철, 그리고 디티존은 주로 수원입니다. 그래서 가번이 정답.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불소 화합물의 분석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불소를 분석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이온 전극법, 연소 그런법, 그리고 대부분의 물질에 같이 적용되는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 있어요. 그러면 라번에 나와 있는 불꽃이라는 것은 불꽃을 형성한다는 거고, 핵심은 의유죠.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그래서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측정을 하는 거냐면 중금속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불소는 중금속이 아니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이 중금속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알킬 수원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으로 측정했을 때 알킬 수원 화합물의 추출 용액으로 알맞은 것은, 특히 여러분들 알킬 수원의 분석법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알킬 수원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자, 그러면 추출 용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뭐냐면 벤젠입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그래서 알킬 수원을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이면서 추출 용액은 벤젠. 왜 이제 분석법이 잘 나오느냐면 중금속 물질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으로 거의 분석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알킬 수원만큼은 중금속이지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적용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72번 문제입니다. 72번에 보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을 적용했을 때 니켈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니켈 측정을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해요. 그럼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라는 것은 발색되는 색깔과 파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색되는 색깔은 적갈색, 파장은 450 나노미터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따라서 400대의 파장은 갈색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적갈색의 파장을 측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적자색, 적갈색이 있으니까 적갈색이죠. 자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적색, 자색은 우리가 이제 붉은색 중에서 진한 색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색은 주로 500대, 갈색은 400대. 그래서 여기서는 갈색에서 적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400대의 파장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번입니다. 적갈색이면서 450 나노미터. 파장이 이제 400 후반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적색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번. 그리고 600대의 파장은 청색입니다.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의 보존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갑은 아질산성 질소는 4도씨 보관, 그리고 황산으로 pH 2이하. 자, 여기서 아질산성 질소에서 조심할 것은 보관은 4도씨죠. 4도씨. 우리가 시약을 가하지 않습니다. 4도씨에서만 보관하시면 돼요. 다음에 총질소는 4도씨 보관 H2SO4로 pH 2이하. 다음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 4도씨 보관 H2SO4로 pH 2이하. 암모니아성 질소 4도씨 보관 H2SO4 pH 2이하.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4도씨 황산을 가해서 pH 2이하로 보관하는 게 일반적인 시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질산성 질소는 예외적으로 온도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에서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3분해가 어려운 시료.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3분해가 어려운 시료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3분해가 어려운 시료는 딱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산을 이용을 하게 되면 질산 과염수산법, 그리고 또는 마이크로파 3분해법 두 가지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질산 과염수산분해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로파 3분해법이 정답입니다. 3분해가 어려운 시료는 질산 과염소 3법이나 마이크로파 3분해법 두 가지를 이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전처리 방법에 나머지 팁에서 설명을 쭉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불꽃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의 분석 절차 중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것은, 이 문제는 항상 동일하게 보기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만 기억을 해 놓으세요. 가번이 정답. 무조건 답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76번을 보겠습니다.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을 적용하는 음이온 계면 활성제의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브리 메틸렌 블루와 반응해서 생성되는 청색의 착화물을 추출하고 흑광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청색의 착화물이 형성됐다는 소리는 600대의 파장이라는 뜻입니다. 답은에 컬럼을 통과시켜 시료 중에 계면 활성제를 종류별로 구별해서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종류별로 구별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항목 중에.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면 무조건 종류별로 구별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종류별로 구별할 수 있는 건 틀려요. 답은에 메틸렌 블루와 반응시켜 생성되는 착화합물을 추출할 때 클로로폼을 사용한다. 답은 1000mg/L 이상의 염소이온 농도에서 양의 간섭을 나타내며 따라서 염분 농도가 높은 시료의 분석에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아연을 측정했을 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청색 킬레이트 화합물의 흑광도를 620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청색이니까 600대의 파장, 620은 600대죠. 답은의 정량 한계는 0.010mg/L이다. 답은의 아스코빈산 나트륨은 이가 철이 공존하지 않는 경우에 넣지 않는다. 여기서 철이 공존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 철이 아니고 뭐예요? 망간입니다. 망간. 답은의 시료 내 아연 이온은 pH 9에서 진콩과 반응한다. 따라서 설명은 답은. 따라서 공정시험 기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시험 법이기 때문에 문구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공장 폐수 및 하수 유량의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오리피스는 설치 비용이 적고 유량 측정이 정확하나 목 부분의 단면 조절을 할 수 없어서 유량 조절이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오리피스 같은 경우에서는 목 부분의 단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량 조절이 쉬운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답은 피토간의 유속은 마노미터에서 나타나는 수도 차이에서 계산한다. 답은 자기식 유량 측정기의 측정 원리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자장의 직각에서 전도체를 이동시킬 때 유발되는 전압은 전도체의 속도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답은 피토간으로 측정할 때는 반드시 일직선상에 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9번은 쉬운 문제니까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또는 내용물이 손실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용기는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이물질. 그래서 이물질은 밀폐 용기가 됩니다. 밀폐 용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밀봉하고 기밀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밀봉 용기의 미생물의 미, 기밀 용기의 기, 공기의 기를 연상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밀폐 용기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많이 쓰니까 이물질, 그리고 차광 용기는 빛광자니까 광선.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 중의 비소를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할 때 황화수소 기체는 비소의 정량을 방해한다. 이를 제거했을 때 사용되는 시약은 자, 황화수소 기체에 이제 실제로 보면 비소를 정량했을 때 황화수소가 방해물질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황화수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를 사용하죠? 아세트산 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